미식 30분 전 병사식당에서 한 대령이 정체를 숨긴 여군에게 선을 넘는 모욕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드는 순간 제3군단을 뒤흔들 숙청 전쟁이 시작됐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 육군 사상 제일 어린 여성 중장 윤지안. 특전사 707특임대에서 전설의 사냥꾼으로 통하던 그녀는 비리로 썩어 문드러진 제3군단을 뜯어 고치려고 강원도 인제 전방군단장에 취임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 지휘가 아니었다. 10년 넘게 군을 갉아먹은 거대 부패 세력의 근원을 완벽히 잘라버리는 숙청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취임 첫날 향한 곳은 안락한 군단장 집무실이 아니라 퀴퀴한 악취가 진동하는 일반 병사 식당이었다. 그녀는 정체를 숨기려 계급장 하나 없는 까만 체육복을 입고 사병들 틈에 끼어 앉았다. 윤지아는 부대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악취의 진짜 원인을 캐내려 작정했다. 바로 그 찰나 뻔뻔한 비웃음과 협박이 그녀에게 훅 다가왔다. 이 글은 어느 여군 장교의 사적 원한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전우의 희생을 우롱한 거학과의 숙명적 사투를 담은 기록이다. 어이 아가씨, 그 예쁘장한 낯짝에 군대 짬밥을 쑤셔 넣으면 피부 다 상하지 않겠나? 구태여 그딴 역겨운 똥고기 냄새 나는 걸 씹어야겠어. 징그럽게 들러붙는 음성이 강원도 인제 제3군단 사령부 직할 병영식당의 무거운 공기를 찢어발겼다. 그 음성은 썩은 쓰레기장 마냥 역겨웠고 그 속에 품은 비아냥은 몹시 투명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사병과 간부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 약속한 듯 수저를 내려놓았다. 얼룩무늬 군복을 걸친 그들의 시선은 찰나에 윤지안 중장이 자리한 식탁 쪽으로 꽂혔다. 윤지안의 손길은 허공에서 멈추었다. 그녀가 받은 식판에는 더러운 흙탕물 타놓은 듯 멀건 똥국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위로 올리지 않았다. 도리어 턱을 약간 당긴 채로 입술끝만 조금 끌어올렸을 뿐이다. 30대 초반 화장기 뺀 수수한 민낯에 꽉 조여 묶어낸 깔끔한 헤어. 게다가 계급 마크가 안 붙어 있는 까만색 무지 트레이닝복 차림새. 겉으로만 보면 부대 PX 판매원이거나 방금 자대 배치받은 풋내기 여군 부사관쯤으로 오해할 꼴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현재 강원도 인제 군단 본부 식당에 머무르고 있는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3군단장 취임 행사를 치르기 전 부하 장병들이 섭취하는 핵심 배급품과 그들이 마시는 밑바닥 공기의 참맛을 체감하기 위해서였다. 그녀 뒤에 거대하게 버티고 선 사내는 송태건 대령이었다. 이곳의 군수지원 연대장을 맡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군납 비리로 조직 내에서 파다하게 악명을 떨쳐온 진짜 썩은 물 그 자체였다. 개기름 줄줄 흐르는 낯짝, 규정을 무시하고 기른 머리카락을 오만하게 뒤로 넘기며 송대령은 지안의 어깨에 두툼한 손바닥을 터건졌다. 기분 나쁜 체온이 그녀의 말초신경을 불쾌하게 긁어댔다. 악취. 윤지안이 진짜 조그맣게 내뱉었다. 그 소리는 바짝 붙은 송대령에게만 겨우 들릴 수준이었다.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이 건방진 꼬맹이가 송대령의 굵은 눈썹이 실룩거렸다. 대령인 본인에게 말대꾸하는 여군이라니 그의 군 생활 중 전례 없던 사건이었다. 그는 확 허리를 꺾어 윤지안의 귓가로 상판을 바짝 들이댔다. 찌든 담배 쩐내와 썩은 내가 그녀 코를 찔렀다. 미안하지만 밥 먹는 중입니다. 윤지아는 끝내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수저로 철판에 놓인 깍두기를 꾹 누르며 건조하게 받아쳤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다 먹고 봅시다. 그 태도는 이상할 만치 서늘했지만 벌써 자존심에 심한 흠집이 생겨난 송대령 시야에는 그저 우스운 풋내기의 무모한 객기 정도로 비춰질 따름이었다. 참 기가 막혀. 너 내가 누군 줄 몰라? 나 송태건이다. 이 판국에서 나를 모르면 북한 스파이지. 어느 구석에서 굴러온 쓰레기인지는 관심 없지만 내가 너 부류들 기강 밟아버리는 데는 전문가거든. 송대령은 능글맞게 웃으며 윤지안의 쫙 묶은 뒷머리를 확 움켜쥐었다.
흡사 고양이를 취급하듯, 아니 가벼운 물건 주무르듯 폭력적으로 그녀 정수리를 만지작거렸다. 만진다기보다 대놓고 지시기는 행동과 다름없었다. 머릿결 부드럽네. 청, 어이 잔뜩 처먹어. 그래야 볼륨도 빵빵하게 차올라 주무를 만나지. 요새 기집애들은 죄다 뼈다귀라 만질 구석이 없단 말이지. 이 오빠가 밤에 몰래 비싼 고기나 썰어줄까? 엉. 주위 수많은 사병이 한순간 숨을 멈추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성추행이고 악질 멸시였다. 구석에 앉아있던 일병 한 명이 꽉 주먹을 쥐고 튀어나가려 했으나 곁에 전우가 표정으로 말리며 그의 옷깃을 확 당겨 주저앉혔다. 송태건은 이곳의 절대 군주였다. 그놈한테 밉보이면 군기 교육대는 필수였고 저녁 전날까지 생지옥을 견뎌야 했다. 윤지아는 마침내 들고 있던 수저를 놨다. 쨍그랑 강철 식판과 수저가 충돌하며 귀를 찢는 파열음을 토해냈다. 그녀는 소름 돋게 느린 속도로 목을 비틀어 송대령의 안면을 노려보았다. 외꺼풀에 매서운 동공. 저 어두운 망막 안쪽엔 특전사 시절 숱한 무장 괴한의 목숨을 앗아갔던 살인귀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렇지만 송대령은 그 눈망울의 경고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버릇없는 꼬마의 발악쯤으로 얕잡아 볼 뿐이었다. 송태건 대령. 윤지안이 툭 내뱉은 것은 소속이나 계급 따위가 아니었다. 송대령의 이름이었다. 뭐? 너 지금 반말 짓거렸냐? 송대령의 안면이 분노로 확 일그러졌다. 보급지원 연대장 취임 후 3년. 작년 방탄복 입찰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군 검찰 수사 중이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되었죠. 맞나요? 송대령의 안색이 삽시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식당의 공기는 흡사 얼어붙은 대처럼 숨막히게 정체되었다. 장병들은 수저를 멈춘 채 얼어붙어 두 사람만 바라봤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소속 어딘데? 직속 상관 빨리 데려와. 지금 당장. 송대령이 악을 쓰면서 윤지안의 멱살을 잡으려 팔을 뻗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탁. 윤지안의 손이 송대령의 팔목을 낚아채듯 쥐어틀었다. 외견상으론 갸괴픈 손이었지만 그 쥐는 힘은 마치 쇠망치처럼 막강했다. 송대령이 비명을 칠 틈도 없이 윤지안은 앉은 채로 그의 팔을 꺾어 테이블에 내리찍었다. 쾅! 식판이 나뒹굴며 찌개와 빨간 김치 국물이 송대령의 각 잡힌 전투복으로 쏟아졌다. 악, 안 놔. 너 돌았냐. 이거 항명죄야. 하극상이라고. 송대령이 발악했지만 윤지아는 꿈쩍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척이나 서늘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하지만 식당 내의 전원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읊조렸다. 밥 든든히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예, 든든하게 먹어두겠습니다. 윤지안의 시선이 송대령의 두 눈을 매섭게 찔렀다. 제가 앞으로 치울 쓰레기가 산더미거든요. 이 부대에 고름을 짜내려면 힘이 꽤 들 테니까요. 윤지아는 비틀고 있던 송대령의 팔을 쓰레기 버리듯 툭 던져버렸다. 이윽고 몸을 일으켰다. 철제 의자가 끌리는 파열음이 섬뜩하게 공간을 채웠다. 그녀가 기립하자 깊이 숨겨졌던 맹렬한 위압감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각오하십시오. 송태건 대령. 그녀의 음성은 선전포고처럼 쩌렁쩌렁했다. 오후 2시 대연 병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내 하반신이 아니라 당신의 모가지가 무사할지부터 염려해야 할 겁니다. 윤지아는 얼빠진 표정으로 굳어버린 송대령을 남겨두고 일말의 미련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식당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가 떠난 강원도 인제사령부 취사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건물을 빠져나온 윤지아는 안주머니에서 암호화된 특수 단말기를 꺼내들었다. 스마트폰 액정에 부관 박도진 소령의 연락처가 전멸하고 있었다. 그녀는 통화키를 누른 뒤 얼음장처럼 냉혹하게 지시했다. 박소령, 지금 당장 감찰부장을 내 집무실 안으로 호출해. 취임식 일정에 하나 추가해놔. 특별 정신교육 대상자는 보급지원 연대장 송태건 대령이다. 녀석의 부패 혐의를 입증할 서류를 취임 행사 시작 전까지 책상에 놔둬.
통화를 종료한 윤지한 중장의 두 눈은 인제의 푸른 창공을 향했다. 707 특수임무단 최연소 지휘관을 역임하고 마침내 국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군단장으로 취임하는 당일. 전투의 막은 올랐다. 식당에서 윤지한에게 치욕스러운 완력과 수모를 겪은 채 빠져나온 송태건 대령의 전신에는 진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김치 국물 자국이 시뻘겋게 번진 전투복보다 그의 멘탈이 몇 배는 더 처참하게 찢겨 있었다. 그는 취사장에서 막사로 복귀하는 짧은 걸음 내내 방금의 현실을 부정했다. 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뭐란 말인가? 어떻게 내 본명과 수사 종결권을 들먹여? 일개 PX 관리관 주제에 송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진입하자마자 행정반에 전화를 걸어 금일 전입 온 모든 여성 군무원 및 신임 부사관 명부 일체를 요구해왔다.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숨결은 가빴다. 하지만 서류를 100번 훑어보아도 윤지한과 같은 섬뜩한 오라를 지닌 인물은 전무했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오후 2시 대연병장에서 봅시다라던 윤지한의 섬뜩한 선언만이 맴돌았다. 젠장할 대연병장. 금일 대연병장 일정은 군단장 취임식뿐이잖아. 설마 아까 그 여자가.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윤지한의 발언이 단순 홧김의 허세이기를 뼈저리게 소망했으나 그 살벌한 눈초리, 손목이 꺾일 때의 초인적인 완력, 비리 사건의 핵심을 찌르는 고급 정보망은 결코 말단 부사관의 수준이 아니었다. 송 대령의 머릿속에 기어이 파멸의 시나리오가 스쳐갔다. 만에 하나 그녀가 신임 군단장의 핵심 신복이거나 국방부 직속 암행 감찰관이라면 정말로 머리가 쪼개질 지경이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전임 군단장의 비서실장에게 다급히 연락했지만 전임자는 벌써 부대를 떴고 비서실장 역시 입이 굳게 닫힌 후였다. 송 대령님, 신임 지휘관님 정보는 이따가 식장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게 상부의 엄명입니다. 수학이 넘어 실장의 냉랭한 경고는 송 대령의 내면을 공포로 물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새로 올 군단장의 신원 자료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재앙의 전조였다. 정상적인 취임 절차라면 며칠 전부터 새 지휘관의 이력이 예하 부대에 하달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오후 1시 50분 강원도 인제 3군단 연병장. 따가운 가을 햇빛 아래 수많은 병사와 핵심 지휘관들이 도열했다. 송태건 대령은 자기 연대 지휘관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의 등은 이미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마른 침을 삼키며 단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사단장 중 한 명이 조용하게 물어왔다. 송 대령, 오늘따라 얼굴 안색이 왜 그렇게 하얗소? 어젯밤에 잠을 설쳤소? 아, 아닙니다. 사단장님, 그저 뜻깊은 날이라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송 대령은 애써 웃어 보였으나 입꼬리는 파르르 떨렸다. 오후 2시 정각. 군악대가 장엄한 취임식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신임 군단장이 등장할 단상 중앙으로 일제히 쏠렸다. 단상 뒤쪽에 문이 열리며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제일 먼저 나타난 이는 신임 군단장의 부관 박도진 소령이었다. 곧이어 그의 뒤를 따라서 한 인물이 늠름하게 자태를 드러냈다. 몸에 딱 맞는 육군 정복, 그리고 어깨에 반짝이는 세 개의 별. 이것은 중장 계급장이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일반 병사와 대령급 지휘관들 모두 순간 굳어버렸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중장이라니. 육군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송태건 대령은 굳이 계급장을 확인할 이유조차 없었다. 멋진 정복이나 빛나는 계급장으로도 숨길 수 없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기세. 식당에서 자기 팔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린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가 윤지한 중장이었다. 송 대령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쓰러질 뻔한 것을 곁에 부하가 겨우 부축했다. 사령관, 군단장이라고. 내가 감히 군단장의 머리칼을 만지고 성희롱을 했단 말인가?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윤지아는 부대 깃발 곁에 섰다.
단상 위 햇빛 아래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 매서운 시선은 대열에 선 송태건 대령을 똑바로 향했다. 행사는 아주 신속하게 흘러갔다. 국기 경례와 묵념. 송 대령에겐 이 모든 과정이 악몽만 같았다. 등 뒤 사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작게 수군거렸다. 마침내 신임 군단장 윤지안의 취임사 순서가 다가왔다. 그녀가 단상 한가운데로 나서며 마이크를 쥐었다. 전 장병. 군단장께 주목. 부관 박도진 소령의 쩌렁쩌렁한 호령이 식장의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윤지아는 마이크를 쥐고 잠시 동안 말을 멈췄다. 그 찰나의 무거운 정적은 수천 명의 숨통을 조여왔다. 오늘부로 제3군단을 통솔할 신임 군단장 윤지안 중장이다. 그녀의 음성은 묵직했으며 일말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도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707특임대에서 10년간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내 군 생활은 오로지 실전과 임무 달성 두 가지뿐이었다. 제3군단은 조국 영토 수호의 최전방 핵심 부대다. 이 신성한 곳이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는 사유재산이 될 수는 없다. 첫 시작부터 뻔한 취임사 관행을 완전히 깨버렸다. 판에 박힌 소리 대신 자신의 군사적 신념을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우리 부대에는 딱 두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국가 안보에 목숨 거는 진정한 군인, 사리사욕으로 조직을 갉아먹는 탐욕스러운 짐승. 짐승이라는 표현이 떨어지자 송태건 대령은 숨이 턱 뺐었다.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에 깊게 꽂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령관으로서 첫 번째 지시를 하달하겠다. 윤지아는 잠깐 동안 연설문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잘 짜인 연극처럼 다음 동작을 이어갔다. 부관 박도진 소령 앞으로. 최 사령관님. 박 소령이 절도 있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지금부터 식순에 없는 특별한 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군수지원 연대장인 송태건 대령이다. 윤지안이 손가락을 뻗어 송 대령을 지목했다. 수천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송태건에게 확 꽂혔다. 송 대령은 다리가 마구 떨려 부동자세를 버틸 수 없었다. 송태건 대령 지금 당장 뛰어나와. 박소령의 외침은 벼락 같았다. 송 대령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그는 비틀대며 대열을 벗어나 단상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마치 사형수처럼 걸음이 무거웠으며 두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윤지아는 마이크를 쥐고 단상 위에서 송 대령을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송태건 대령, 아까 식당에서 내게 뱉었던 망언을 여기서 똑같이 반복할 기회를 주지. 송 대령은 침묵하며 땅바닥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얼굴색은 잿빛이 되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정말로 송구합니다. 송 대령이 모기만한 소리로 빌었으나 윤지아는 단칼에 말을 잘랐다. 송구하다고. 아까 내가 분명 들었던 말은 전혀 달랐지. 이봐 아가씨 예쁜 입에 짬밥이 넘어가. 오빠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윤지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송 대령의 눈앞까지 바짝 다가갔다. 키는 송 대령보다 한참 작았으나 그녀의 위압감은 거대한 태산과도 같았다. 내 어깨를 불쾌히 부여잡으며 요즘 녀석은 몹시 말라서 볼품 없단 핑계라고 뱉었다. 맞지? 송 대령은 마침내 바닥을 향하고 넙죽 엎드렸다. 그의 몸짓은 의도된 바가 아니었다. 극심한 공포가 낳은 맹목적인 굴종이었다. 지휘관님, 제가 몹쓸 죄를 저질렀네요. 새로 오신 지휘관님을 몰라 배웁고 사죄해 드립니다. 부디 긍휼. 윤지아는 헛웃음을 뱉었다. 송태건 대령 그대의 죄악은 나 개인을 향한 조롱이 아니다. 그대는 한 여자 장교를 그것도 오늘부로 그대의 상관으로 온 군단장을 고기로 취급했다. 이 인한동은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철저히 박살내버린 행태이며 그대가 지난 3년간 벌인 급식 납품 횡령 등 온갖 부패의 추악한 실체를 보여주는 확증이다. 윤지아는 다시 단상 위로 걸어갔다. 전 부대원께 알린다. 제3군단은 지금부터 비리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송태건 대령은 지금부터 물자지원 연대장 직무에서 파면한다. 아울러 국방부 수사단의 장교 신분에 대한 성군기 위반 및 지속적인 예산 탈취 및 지휘권한 남용 죄목으로 즉각 체포 구금 수사명한다. 단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는 강력한 지시였다. 수사대 당장 실행하라. 운동장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대 요원들 넷이 송대령에게 뛰어갔다. 이들은 벌써 윤지안의 명령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거짓이다. 지휘관님, 확증이 대체 어딨나요? 송대령은 최후의 비명처럼 소리쳤다. 윤지안은 확성기를 들고 무대 위에서 송대령을 굽어보고 섰다. 물증 내놈이 당장 바닥히고 있는 이 운동장 전체가 실체다. 게다가 내가 식당 칸에서 그대에게 얻었던 횡령 조사 자료. 이 자료는 금방 그대 부대 창고에 숨겨있는 거래 장부와 일치할 것이다. 이것이 이 부대에 새로 도착한 나의 첫 번째 징벌이다. 그녀는 선언을 끝마쳐갔다. 병든 뿌리는 뽑아내야 한다. 그것이 숲속을 살리는 단 하나 길이다. 이후로 이 부대에서 부패가 드러나는 모든 간부와 일반직 병사에게 나는 이보다 더 지독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로 취임사를 끝낸다. 윤지아는 뒤돌아서 훈련장 전원을 향한 인사를 받았다. 그 인사는 평범한 격식이 아니라 수천 명이 그녀의 지배력들에 복종하는 장엄한 맹세와 같았다. 송태건은 수사대원에게 양손이 묶여진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계속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그의 비명은 진작 윤지안의 별내개 아래 철저히 사라져버렸다. 강원도 전방 제3군단 지휘부의 분위기는 마치 대폭발이 일어난 뒤의 잔해와 같았다. 윤지안 사령관의 부임식은 환영회가 아니라 단죄 선포식이었다. 기록상 유례 없는 현직 연대장의 현장 구속과 직위 박탈은 부대 전체에 혼란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환영식이 끝나자마자 윤지안 장군은 사령관 집무실로 직행하지 않았다. 그녀가 발길 돌린 곳은 송태건 대령의 물자지원 부대 본부였다. 낮 15시 빈 연대장실 책상 위에는 송태건 대령의 잡다한 장부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윤지아는 그 장부들 속 봉투 하나를 끄집어냈다. 종이 안에는 식재 납품 상인 명함 수십 장과 같이 거금 500만 원짜리 지폐 3장이 담겨 있었다. 물증 확보는 벌써 마친 상황이었다. 취임식 직전 그녀의 비밀조사반 출신 요원들이 벌써 송태건의 방을 뒤져낸 후였다. 이것이 부대의 진실인가? 식당 칸 밥맛이 구정물인 까닭이 고작 30대 중반의 장교가 돈 몇 푼 빼돌릴 흉측한 탐욕 때문이라니. 윤지아는 조소하듯 지폐를 바닥에 버렸다. 그녀는 즉시 부대 지휘관 참모 회의를 소집하였다. 접견실 책상 위에는 부대 참모장, 전투 참모, 수색 참모, 행정 참모 등 부대의 두뇌를 이루어가는 모든 핵심 장군들이 시퍼렇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 상당수는 50에 가까운 나이로 윤지안보다 적어도 15년, 20년 이상 선임들이었다. 이들은 마침내 30대 젊은 여자 장군을 지휘관으로 섬기게 된 셈이다. 유독 참모장인 박태수 장군은 윤지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놓고 불쾌해 보였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조직의 부패를 모른 척하는데 길들여진 사람이었으며 송태건 대령의 강력한 배우 중 하나였다. 사령관님, 도착 첫날부터 이런 파격적인 조치는 부대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송대령 일은 한층 더 은밀히 우리들끼리 수습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박태수 참모장이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윤지안을 향한 적대감이 나란히 서려 있었다. 윤지안은 탁자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 박 참모장을 곧장 쳐다보았다. 박 장군. 그녀는 그의 직함을 불렀다. 그대는 지휘관 다음 계급이다. 그대의 역할은 나의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이다. 군기. 군기는 투명함에서 솟는다. 그녀는 노 장군의 말을 한 칼에 베어냈다. 악취를 감추기 위해 방향제를 뿌리는 것이 사기를 높이는 수단이라 생각하나? 나는 정상 절차대로 부임했고 모든 권력은 나에게 있다. 오늘부터 부대 관리 방식이 바뀐다. 전원펜을 잡고 적어두라. 윤지아는 회의 문건 대신 자신의 머릿속에 기획된 계획을 마치 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째,
비리 세력 척결 작전 즉시 가동. 오늘부로 특별 감사반을 신설한다. 감사 타겟은 군수 지원 연대 전체. 특히 부식 및 보급품 관련 납품 계약서, 회계장부, 물품 수령, 서명부 등 모든 문서이다. 이 서류는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사무실로 가져와야 한다. 정보 참모. 당신이 이 조를 통솔한다. 늦어질 경우 당신도 송태건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둘째, 사병복지제도 전면 수정. 부대 내 모든 취사장 메뉴에 대해 장병 만족도 평가를 진행한다. 수치가 70% 미만일 경우 관련 간부 전원을 징계 처리한다. 또한 장병들의 휴식 환경과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을 2배로 늘리겠다. 이 일은 인사 참모 당신이 맡도록.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대 운영비 중 불필요한 관사 유지, 보수 예산이나 장교 회식 예산을 삭감하여 보충하라. 셋째, 전투 태세 기습 점검 일상화. 작전 참모 권도진 대령. 당신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예고 없는 전부대 출동 및 기동 훈련을 진행한다. 장비 관리 상태, 병력 대응 시간, 상황 전파 체계 등 모든 것을 측정한다. 측정 점수가 미달된 부대 지휘관은 즉각 경질한다. 형식적인 보고는 필요 없다. 오직 실전적인 성과만 보고하라. 윤지안의 지시는 단 하나의 빈틈없는 철저한 군사 작전 같았다. 참모들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도 보였다. 수십 년간 썩어있던 군대의 폐단이 마침내 깨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특히 작전 참모인 권도진 대령은 안광이 달랐다. 그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비주류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되어 왔던 실력자였다. 그는 윤지안의 지시에 가장 빨리 반응했다. 군단장님, 작전 참모 권도진입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는 제자리에서 펄쩍 일어나 외쳤다. 다만 훈련 중 장비가 망가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권도진 대령의 물음은 교묘했다. 강도 높은 훈련을 꺼려하는 참모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녀의 실전 중시 철학을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윤지아는 그의 질문에 미소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답했다. 훈련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진짜 피해가 아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실전에서 발생할 피해를 미리 막는 투자다. 권도진 대령, 당신은 내가 707특임대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 알아봐 보라. 나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부하들에게 단 한 번도 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이 쉬어야 할 곳은 실전이 아닌 바로 훈련장이다. 규칙은 간단하다. 실전처럼 하되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 그 균형을 잡는 것이 당신의 능력이자 책임이다. 참모 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되었다. 윤지아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지시를 내렸고 이제 그 지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차례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참모장 박태수 소장만이 남아 윤지안에게 걸어왔다. 군단장님, 잠시 개인적인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 참모장은 목소리를 줄였다. 송태건은 단순히 한 명의 비리 대령 문제가 아닙니다. 군단 납품 비리의 뿌리는 수도권 내 유력 정치인들과 전역한 고위 장성들의 모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 없이는 송 대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군수 연대를 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경고로 가득 찼다. 군단장님께서 너무 급진적으로 그 뿌리를 건드리면 군단장님의 군생활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경고였다. 비리 세력의 힘이 군단장조차도 위협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협박이기도 했다. 윤지아는 집무실 창밖 인재의 푸른 산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 소장, 그녀가 외쳤다. 나는 특수부대 시절 이미 수많은 위협을 뚫고 타겟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다. 제3군단의 전투력 100% 복구이다. 그녀는 돌아서서 박태수 소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장성이든 정치인이든 군단장인 나 자신조차도 제거 대상이다. 송태건은 그 뿌리가 아니다. 그는 그저 드러난 썩은 과일뿐이다. 나는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박 소장, 당신은 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하라. 만약 당신이 그 뿌리의 일원인 밝혀진다면 윤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집무실 벽에 걸린 육군 헌장 액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당신의 계급장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명성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든 나는 707특임대의 삽과 곡괭이로 전부 파헤쳐 버릴 것이다. 그러니 협박은 그만두고 당신의 임무에 전념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박태수 소장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짧게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윤지아는 서랍 속 깊이 숨겨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수첩 안에는 앳된 얼굴의 병사들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이 병사들은 2년 전 송태건의 조작 납품으로 인한 군수품 결함 사태로 훈련 중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희생자들이었다. 편히 잠들어라. 너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 타락한 부대를 남김없이 쓸어버릴 테니. 방 안의 깊은 어둠이 그녀의 냉혹한 결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윤지한 군단장의 비리와의 전쟁은 이제 군단의 최고 수뇌부를 겨냥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3군단 사령부 외곽의 주변 지역 그날 밤 깊은 시각 윤지한 중장은 본래 지휘관 관사를 피해서 인적이 드문 낡은 영빈관 한 호실을 임시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부 경비 네트워크가 이미 해킹되었을 위험성을 직감했다. 군단 참모장 박태수 소장이 뻔뻔하게 부정부패 조직과의 유착을 드러냈기에 그녀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적대 세력의 감시망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새벽 2시 윤지아는 모포를 덮고 누웠으나 전혀 잠들지 못했다. 건물 밖은 스산한 바람 소리만 감도는 정막이었다. 찌익 벼랑간 복도 쪽에서 낡은 마루판이 무겁게 눌리는 소리가 났다. 윤지안의 두 눈이 찰나의 순간 서늘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일어나 침상 밑에 부착해둔 전술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과거 707 요원 시절의 짐승 같은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확 깨웠다. 침입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평범한 잡범 따위가 아니었다. 과당 현관문이 순식간에 박살나며 산만한 덩치의 세 남자가 강제로 밀고 들어왔다. 전원까만 마스크를 썼고 손에는 무거운 쇠파이프가 꽉 들려 있었다. 정규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인 것을 보아 외부에서 거액의 고용한 살수이거나 송태건과 적폐 세력의 사주를 받고 습격한 깡패들일 확률이 찾아냈다. 당장 묶어서 끌어내라. 투박한 고함이 터졌다. 윤지아는 문을 등지고 벽으로 바짝 밀착했다. 그녀는 작은 호흡조차 완벽히 통제했다. 707 특수요원들은 적의 미세한 땀방울까지 감지하도록 훈련받는다. 선두의 적이 방 안쪽으로 발을 들이는 찰나 윤지아는 사각지대에서 솟구쳤다. 움직임은 표범 같았다. 단검이 아닌 단단한 무릎이 적의 복부를 정확히 강타했다. 우드득. 내장이 파열되는 듯한 끔찍한 파차름과 동시에 괴한은 신음 한 번 뱉지 못하고 곤두박질 쳤다. 곧바로 두 번째 놈이 달려들었다. 거칠게 쇠기둥을 내리쳤으나 윤지아는 가볍게 숙여 피한 뒤 상대의 다리를 걸어 중심을 완전히 앗아갔다. 실전 삼보와 주짓수 원리가 결합된 강한 반격이었다. 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고 윤지아는 목덜미를 짓밟아 기절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사내 놈.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윤지안 중장은 지휘관이 아닌 707 사냥꾼의 본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널 보낸 게 누구지? 윤지안이 놈에게 다가서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추궁했다. 사내는 공포에 짓눌려 대답도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쉬었다. 윤지아는 자비 없이 그의 무릎 관절을 강하게 걷어찼다. 뚜둑하며 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어둠을 선명히 찢었다. 끄아, 누가 시켰냐고.
윤지안의 태도는 냉혹했다. 이곳은 사냥터였고 적에게 동정심을 베풀 여유 따위는 없었다. 전 정말로 모릅니다. 그저 박태수 소장 측근이 어떤 외부 업자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신임 군단장님께 단순 경고만 주라고 했습니다. 진짜 경고만요, 박태수 소장. 그녀의 짐작이 딱 맞았다. 그는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윤지안을 해치려는 극단적인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다. 윤지안은 습격자들을 완벽히 무력화시킨 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었다. 곧장 전속부관 박도진 소령을 호출했다. 오전 2시 30분. 지휘관 관사. 윤지안은 범인들을 군사경찰에 넘기고 관사로 복귀했다. 그녀가 다시 관사로 온 이유는 절대 호의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몰래 심어둔 비밀 요원이 내부에서 극비 작전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텅 빈 서재의 짙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인기척이 났다. 코드명 흑세 윤지안이 작게 속삭였다. 코드명 백세 서재 구석에서 대답이 왔다. 707 특임대 시절부터 생사를 함께한 직속 요원 박태준 중이었다. 그는 흑색 복장에 야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결과 보고해. 윤지안이 명했다. 확인. 사냥꾼 박태준이 보고했다. 주변에 숨겨진 도청기 7개를 수거했습니다. 집무실 그림 뒤편과 관사 서재의 환풍구에서 군용 최신 도청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군납 전용 기기들입니다. 필시 송태건 세력의 군수품 비리 장부를 통해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박태준은 책상 위로 소형 도청 장비들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박태수 소장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박태준이 목소리를 한층 낮췄다. 최근 석 달간 그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부패 조직 무호회의 주축은 전직 육군 참모총장인 박동환 예비역 대장입니다. 또한 그의 재단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헌납한 유력 정치인 이태성 의원과도 수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지안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한 배후가 존재했던 것이다. 은퇴한 참모총장과 현직 거물급 정치인 이들이 방산 비리를 통해 엄청난 자본을 모아들이고 그 자금으로 군부 내의 핵심 요직을 쥐락펴락하는 숨은 흑막이었던 것이다. 송태건은 단지 말단 행동대원에 지나지 않았다. 박동환 대장 그는 이 자리에 자기 수하를 올리려고 했겠지.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한 최대의 걸림돌이었을 테지.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주 치명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박중희가 전자패드를 윤지안 쪽으로 건넸다. 액정에는 윤지안의 옛날 기밀 자료가 나타나 있었다. 적들은 사령관님의 치부를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령관님께서 707 특수부대 발령 전 특수전 사령부에서 복무하셨던 20대 초반 시절의 기록을 집요하게 캐내고 있습니다. 윤지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707 특수부대 합류 이전 그녀의 군복무 중 가장 깊은 흉터와 변환점을 남겨주었던 참극 동해안 침투 작전이었다. 그 참사는 그녀가 이처럼 냉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지휘관으로 거듭난 절대적인 이유였다. 그것은 내 손으로 끝낸다. 윤지안은 화면을 덮었다. 놈들이 내 치부를 들춰내려 한다면 나는 놈들의 제일 단단한 방패를 박살낼 것이다. 그림자. 지금 당장 박태수 소장의 집무실을 샅샅이 뒤져. 그자가 무호회와 거래했던 비자금 세탁 및 인사 비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 박태준 중위는 깍듯이 경례를 마친 뒤 암흑으로 사라졌다. 윤지안은 혼자 남겨진 채 창밖을 응시했다. 강원도 인제의 까만 밤하늘엔 별들이 반짝였다. 조와 추적은 막을 올렸다. 이젠 달아날 곳은 없다. 그녀는 괴한들이 버리고 간 쇠 파이프를 손에 쥐고 707 특수부대의 고유한 심신 단련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속마음은 벌써 타오르는 활화산과 같았다. 단순한 부패 청산을 지나 그녀의 옛날과 오늘 그리고 부대의 앞날을 걸어둔 물러설 수 없는 전투였다. 윤지안 중장은 박태수 참모장을 몰아낼 단서 수집과 아울러 자기 자신의 발자취를 지키는 미션을 동시에 해내야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오전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부대의 전체 스케줄을 평소의 배로 신속히 처리했다. 밤새 괴한의 기습을 겪고 핵심 단서를 파악한 인물이라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침착함이었다. 오전 9시 지휘관 집무실. 박태수 참모장이 몹시 굳어진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는 전날 밤 윤지한 자택에 괴한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본인이 배우란 사실을 감춘 채 도리어 윤지한의 안전을 염려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령관님, 간밤에 불쾌한 소동이 벌어져서 유감입니다. 수사대 결과지에 의하면 일반 빈집털이로 짐작된다지만 윤지한은 결과지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박 참모장의 입을 막았다. 박 소장, 강도 왜 사령관의 저택에 숨어 군부용 도청 기기를 뒤졌을까요? 게다가 당신은 왜 지휘관에게 안위 확인 대신 허튼 핑계부터 늘어놓는 겁니까? 박태수의 안색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놈들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소장님은 무관하겠지요. 당신의 보좌관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업자는 당신의 뒷배인 박동환 전 대장에게 보고를 했겠지. 윤지아는 박태수를 보며 날카로운 일격을 쏟아냈다. 박동환 전 대장님이라니요? 저는 그분과 사적인 사교 모임조차 없습니다. 박태수가 언성을 높였다. 변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박 소장. 지난밤 내가 당신의 보좌관이 만났던 그 업자들에게 대놓고 캐물은 사실입니다. 놈들은 당신의 비서로부터 사령관에게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뼈가 조각나는 소리를 듣고 싶었으나 증거 수집을 위해 목숨만은 살려두었죠. 윤지아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사무용 책상으로 다가갔다. 이어 서랍장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나는 당신이 내 치명적인 약점을 노리려 한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당신들의 뒷배인 무호회 은퇴 고위 장성 모임에서 내 목을 치기 위해 20대 초반 내 옛 기록을 파헤치고 있다고 했죠. 그중 10년 전 동해안 침투작전 기밀을 윤지한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흉터가 파헤쳐질 때의 쓰라림이 그녀의 시선을 푹 흔들었다. 당신은 왜 그 참사에 집착하죠? 단순한 치부 캐기가 아닌 듯합니다. 혹시 당신 역시 그 참극과 연관이 있습니까? 박태수는 이마에 땀을 훔쳐냈다. 그는 윤지한이 옛 기억을 건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령관님, 그 일은 진작에 다 마무리된 건입니다. 그 시절 특수전 사령관이셨던 현 박동환 전 대장님의 통솔 아래 깔끔하게 수습된 임무였습니다. 전사자들은 자랑스러운 순직으로 남았고요. 어째서 덮어둔 일에 목을 매는 겁니까? 윤지아는 서류를 박태수에게 내던졌다. 그것은 최근 송태건의 부정부패로 희생된 이들의 기록이 아니라 그녀의 20살 무렵 동해 침투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의 참혹한 사진들이었다. 영광스러운 죽음? 박 소장, 당신은 그때 특수전 사령부의 작전 참모를 맡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죠? 그 작전은 애초에 실종 사건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첩보 탓에 부대원 7중 5이 함정에 빠져 몰살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참사를 가리기 위해 죽은 자들을 영웅으로 꾸미고 유일한 생존자인 내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장본인이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윤지한의 외침이 방안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10년간 맺힌 원한이었다. 윤지한의 기억 속 풍경. 그녀는 당시 22살의 열정 넘치는 부사관이었다. 동해안으로 몰래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저지하는 긴급한 임무. 하지만 상부의 치명적 오판, 박동환 전 대장 측이 미리 건네받은 가짜 첩보 탓에 대원들은 적의 철저한 함정 한가운데로 내몰렸다. 윤지아는 전우들을 구하려 했지만 눈앞에서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동료들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임무 실패 후 결국 당시 책임자 박동환은 본인의 무능을 감추려고 이 참사를 거룩한 희생으로 둔갑시켰고 홀로 생존한 윤지한에게 정신 이상 및 전투력 상실이라는 오명을 씌워
전방 전투부대에서 내쫓으려고 애썼다. 그들의 속셈은 그녀를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지아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707특임대로 거처를 옮겨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고 뼈를 깎는 수련 끝에 무력과 두뇌로 온갖 장애물을 돌파하며 최연소 군단장이라는 정점에 도달했다. 그녀가 독하게 강해져야 했던 까닭은 부패한 자들을 응징하고 억울한 전우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너희들은 그 죽음을 탐욕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전우의 시체 위에서 당신들의 계급장이 반짝였던 겁니다. 윤지안이 책상을 확 내리쳤다. 박태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과거를 이토록 정확히 알 줄은 전혀 몰랐다. 군단장님, 그건 완전한 오해십니다. 당시 사령관님은 분명히 입 다물어라. 윤지안이 즉각 그의 변명을 잘라버렸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곧 판명될 거다. 나는 이미 그림자에게 너와 박동환 대장 사이의 추악한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하라고 시켜뒀다. 날 제거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네 목숨은 이미 끝장난 거나 다름없다. 마침 집무실 문이 노크되었다. 들어와. 그림자 박태준 중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엔 임무를 완수한 희열이 뚜렷이 비쳤다. 사냥꾼 작전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박태수 소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샅샅이 뒤진 끝에 말씀하신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박중희는 밀봉된 기밀 파일 하나를 윤지안의 책상 위로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 파일 안에는 박동환 대장의 사조직에 박태수가 5년간 바친 비자금 뇌물 장부, 그리고 송태건 등 핵심 지휘관들의 인사 비리 정황이 빼곡히 기록된 비밀 통신 내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박중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게다가 동해 침투 임무 당시 박동환 전 대장의 엉터리 첩보 분석으로 인한 작전 실패, 은폐 공작의 구체적인 지시록도 함께 발견해 두었습니다. 박태수 소장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엔 처절한 후회와 공포가 일렁였다. 군단장님, 제가 몹쓸 짓에 너무나 얽매였습니다. 제발 내 처자식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남의 가족을 파괴한 건 바로 당신입니다. 윤지아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곳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밥값까지 착복해 배를 불린 게 바로 내 놈들이란 말이다. 윤지아는 박중희에게 턱짓을 했다. 당장 헌병대에 체포 지시를 내려. 죄목은 기밀 유출, 뇌물, 횡령, 그리고 살인에 준하는 직무유기. 박태준 중위는 신속하게 무전으로 하달했다. 박태수 소장은 꼼짝도 못했다. 그의 완벽한 몰락이었다. 윤지아는 제 옛 상처를 들쑤시려던 원수들의 계략을 엎어버리고 역으로 그들의 명주를 끊어버리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박태수 소장의 구속은 이전 송태건 대령의 몰락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전 부대를 충격에 빠뜨렸다. 3스타를 단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새 군단장이 취임 3일 만에 직속 부하인 2스타를 심지어 작전 은폐라는 치욕적인 죄목으로 잡아넣은 것은 건군 이래 전무후무한 대사건으로 남을 터였다. 강원도 인제에 자리한 제3군단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부패 세력에 가담한 장교들은 떨면서 군복을 벗었고 소신껏 임무에 매진하던 참군인들은 윤지안을 보며 일말의 빛을 찾았다. 그녀는 전임자가 끌려나가는 즉시 공석이 된 직책을 작전 참모 권도진 대령이 맡도록 신속하게 명을 내렸다. 권 대령은 뛰어난 역량에도 늘 외면받던 인재였다. 윤지아는 이를 발판 삼아 부패 없는 투명한 새로운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후 윤지아는 권도진 대령과 작전 통제실에서 마주보고 앉아 질문을 던졌다. 권 대령 부대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특히 박태수 소장과 결탁했던 주요 간부들이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계획입니까? 권도진 대령은 굳어진 표정으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즉시 그 빈틈을 메우기가 어렵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부패 세력의 퇴출은 도리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어떠한 비리에도 물들지 않고 조용히 작전을 수행해낸 정직한 참군인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출신 성분은 볼품없으나 능력 하나는 확실합니다.
윤지안의 두 눈이 밝게 빛났다. 훌륭합니다. 당신이 고른 참군인들을 전적으로 믿겠소. 당장 그 명부 내용에 맞춰 대대적 인사 개편을 실행하시오. 내가 든든한 방패 역할을 완전히 해내겠습니다. 능력과 정직함만이 우리 부대의 진정한 척도가 될 겁니다. 권도진 대령은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사령관님의 과감한 결단력에 저희 전우 모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박동환 전 대장과 이태성 의원 세력이 국방부 수뇌부에 맹렬한 외압을 넣고 있다는 첩보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령관님을 파면시키려 사방에서 총공세를 펼칠 치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윤지아는 창밖 험난한 인재 산맥을 쳐다보았다. 거기는 언제나 적과 아군이 대치하는 전방이었다. 뻔한 수순입니다. 권대령, 내가 돈줄과 권력망을 모조리 다 잘랐으니 저들이 조용히 참을 리 없죠. 그녀의 음성엔 미소가 서렸지만 그 눈빛은 매우 차가웠다. 놈들의 핵심 힘은 부대 밖, 서울과 국방부 내에 있죠. 나를 겨냥할 그 화살은 내 과거, 동해 작전의 진짜 모습을 교묘하게 뒤틀어버리는 식으로 날아들 거요. 그녀는 뼈저린 고독과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가 벌인 싸움은 군단을 넘어 국군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진실과 특임대에서 배운 극강의 집중력이 전부였다. 권대령, 나는 놈들이 내 행적을 캐내는 걸 절대 방해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도리어 제멋대로 파헤치게 그냥 내버려 둘 참이오. 권도진 대령은 깊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 사령관님. 놈들의 조작된 뉴스가 퍼지면 사령관님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나 개인이 애써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령관이라는 책무가 스스로 증명해 줄 것입니다. 윤지아는 매섭게 권도진을 응시했다. 저들이 내 지난 날을 물고 늘어질 때 나는 놈들의 오늘과 내일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입니다. 내가 단단히 거머쥔 확실한 증거, 박동환 전 대장의 치부와 무호회 불법 자금 내역은 아직 국방부 특감반에만 전해졌을 뿐 국민의 심판은 시작 안 됐소. 권대령은 예정대로 조직 정비를 계속 추진하시오. 그리고 난 지금부터 저들이 가장 겁내는 죗값을 철저히 묻기 시작할 거요. 놈들이 언론을 선동하는 바로 그 찰나에 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천하에 폭로해 버릴 겁니다. 윤지아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엔 피로 물든 동해 바다와 썩은 비리 탓에 억울하게 죽은 부하들의 얼굴만이 선명히 스쳐갔다. 이 거대한 전쟁은 결코 그녀의 사사로운 원한 갚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참 영웅들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한 준엄한 단죄였다. 그녀는 이 형벌을 위해 몹시 고독한 별이 되어 전방에 홀로 굳게 서 있었다. 박태수 소장 체포 직후 국방부 수뇌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요동쳤다. 박동환 전 사령관과 이태성 의원 측에서 수많은 압박과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윤지안의 결단은 군부 썩은 세력을 분노케 했고 언론은 젊은 여성 사령관의 잔혹한 피해 숙청극이란 제목으로 연일 뉴스를 도배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박동환 세력은 기습적인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놈들의 속셈은 윤지안을 타락하고 흠결 많은 장교로 몰아세워 그녀를 향한 탄압을 교묘히 합리화하려는 수작이었다. 새벽 4시 윤지안 사령관은 강원도 인제 숙소에서 밤을 새우며 중대한 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바로 그 순간 보안통신기에서 비밀 요원이 보낸 긴급 알림이 짧게 울렸다. 암호 전문 수신, 사냥꾼 발신, 그림자 제목, 무호회, 도발 상황, 무호회, 박동환이. 내일 아침 10시에 기습 브리핑을 열어 사령관님의 옛 동해 작전을 아주 교묘하게 날조해 대중에게 폭로할 참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태성 의원 진영에선 사령관님의 조작된 부패 의혹을 두고 국회 차원의 긴급 감사를 청구할 기세를 보입니다. 핵심 정보놈들은 사령관님이 찾아낸 무호회 장부를 강탈된 기밀로 둔갑시켜 외려 사령관님을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으로 맞고소할 참입니다. 윤지아는 보고를 읽고 통신기를 꽉 쥐었다. 저들의 역습은 짐작보다 빠르고 악랄했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버무려 그녀를 사지로 맹렬히 몰아넣으려 했다. 오냐. 윤서진은 밝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먼저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노출할 기회를 주지. 그녀는 곧장 부관 박도진 소령에게 지시했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부정 증거 문건 박동환 전 대장의 작전 실패, 은폐용 무호회 비자금 내역 박태수 소장의 뇌물 기록을 국방부 특별감찰반이 아닌 국민신문고와 주요 언론 부기자에게 익명으로 동시 발송할 준비를 지시했다. 군 내부의 시스템이 이미 썩었다면 시민의 심판대에 모든 것을 올려놓겠다는 돌발적인 결심이었다. 고독한 별은 이젠 혼자가 아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진실을 원하는 수많은 군인들의 지지가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부패의 증거가 있었다. 이 투쟁은 이제 군대 내부의 분란이 아닌 정의와 불의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이튿날 오전 10시 서울 박동환 전 대장과 이태성 의원은 계획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전 대장은 군복 대신에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연단에 섰다. 기자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현역 군단장인 윤지한 중장의 비윤리적인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전 대장의 목소리는 근엄하고 위압적이었다. 윤 중장은 군의 규율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 군단 참모장과 연대장을 불법적으로 억압하고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소행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특수부대 출신 장군의 위험한 돌발 행동입니다. 박 전 대장은 미리 준비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것은 윤지한이 20대 초반 겪었던 동해안 침투 작전의 작전 기록서였다. 그러나 내용은 철저히 조작되어 있었다. 윤 중장은 당시 작전 실패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작전 기록서에 따르면 그녀는 매복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명령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동료들이 전사하는 과정에도 홀로 무단 이탈하여 생존했습니다. 군은 그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순직으로 처리했지만 그녀는 작전 실패의 진정한 책임자입니다. 뒤이어 이태성 의원이 나섰다. 우리는 윤 중장이 월권 행위를 거쳐 박태수 소장의 기밀 문건을 강탈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군사 기밀 유출이자 현행법 위반입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의 선언은 치밀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 윤지한을 영웅이 아닌 말썽꾼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언론의 타이틀은 곧바로 30대 여성 군단장 과거 작전 실패의 책임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인제 윤지한 집무실, 윤지한은 집무실 TV로 박동환 전 대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관 박태준 중위와 대리 참모장이 된 강도윤 대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장님 보십시오. 놈들이 진실을 완벽히 조작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반박 자료를 내보내야 합니다. 박중희가 분통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수민은 여전히 냉정했다. 아니, 그럴 이유 없어. 진실의 탄환은 벌써 발사되었다. 이젠 터지기만 기다리면 돼. 바로 그때였다. 기자회견장의 상황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 박동환 전 대장이 윤지한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을 때 기자들 수십 명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단독 속보. 모든 언론사의 속보창에 똑같은 내용이 떴다. 단독 무호의 핵심 박동환 전 대장 비자금 조성 및 군보직 매매 문서 입수. 기자들은 박 전 대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뜬 문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바로 윤지한이 언론에 뿌린 무호회의 비리 증거 파일이었다. 파일에는 박태수 소장이 박동환 전 대장에게 주기적으로 헌납한 비자금 내역 박진 대령의 연대장 보직 매매 정황을 암시하는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해안 침투 작전 당시 박 전 대장이 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윤지한에게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상세 계획 메모가 실려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혼란의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의 화살은 한지유를 향하던 것에서 박동환과 이태성 의원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 전 대장님, 이 비자금 내역은 진실입니까? 동해안 작전 실패 은폐 메모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이태성 의원님,
이 정치 자금은 위법적인 대가성 자금 아닙니까? 박동환 전 대장의 얼굴은 창백해지었다. 그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이것은 조작된 문건입니다. 윤지한 중장의 계략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탄원은 이미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기자회견은 무호회의 반격이 아닌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비참한 공개 심판이 되어버렸다. 권도진 대령은 TV 화면을 보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군단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의 반격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호회는 끝났습니다. 판, 판, 판. 이수민은 다시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놈들은 단순히 돈과 권력을 잃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적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쉬지 않고 나를 위협할 것이다. 당장 지금부터 흩어진 자네들을 수습해 부대를 재건하는 과업에 착수해야만 한다. 이수민은 권도진 대령에게 하달했다. 권 대령, 당신은 이제부터 참모장 자격으로 부대 편제 재구축에 확실히 돌입하라. 부패가 발생한 직위를 모두 조사해 오직 실력과 청렴함만으로 새 지휘관을 앉혀라. 썩은 무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투명한 부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강원 제3군단의 혁신은 참 순조롭게 전개되었다. 박동환 전 대장과 이태성 의원을 포함한 무호회 주요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입지를 잃었으며 국방부의 대규모 납품 비리 조사가 실시되어 전군의 기강이 새롭게 확립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모든 성과는 부임 이후 단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수민은 딱딱한 회의실을 완전히 벗어나 사병 휴게실과 식당, 훈련장 등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다. 군단장님, 예전 연대장 시절에 저희가 먹을 부식이 간부 숙소로 몰래 유출되는 것을 눈치챘지만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용기 내어 말했다. 이수민은 이 사안이 단순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불신을 뜯어고칠 과제임을 절감했다. 사령관의 이름으로 굳게 맹세하마. 너희의 제보가 부대 내 가장 엄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윤지아는 강도윤 참모장에게 즉각 신고망 창설을 명했다. 익명 제보망 푸른 호각이었다. 이 체계는 사령관 단독 통제의 보안 서버와 직결되어 사병들의 무기명 투서를 무조건 1순위로 다루게 만들었다. 강 참모장, 접수된 문건은 나와 당신, 그리고 내가 따로 선발한 비밀 요원 단 한 사람만 열람토록 설정하라. 제보를 한 병사의 신원은 영구히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만일 이 보안망이 뚫리거나 제보자에게 보복이 가해지면 나는 해당 간부를 군법상 최고 수위의 엄벌로 처벌할 것이다. 아울러 윤지아는 즉각적인 인사 물갈이를 결행했다. 기존 송태건 대령을 내치고 청백리로 이름난 무명의 보급통 한도윤 중령을 대령 진급과 동시에 새 연대장으로 앉혔다. 그녀의 맹렬한 위엄은 이제 단순한 공포를 넘어 희망과 공정의 표상이 되었다. 썩은 잡초가 뽑힌 터전에 새로운 부활의 싹이 트고 있었던 셈이다. 사태 발생 한 달 뒤 국방부 특감팀 브리핑에서 윤지한 중장의 과거사에 대한 재조사 결론이 드디어 공표되었다. 10년 전 동해안 침투 작전건에 대한 윤지한 중장의 재조사 결과, 당시 임무 참패는 상층부의 엉터리 정보 분석과 조직적 은폐 기도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윤 중장은 수뇌부의 농간 속에서도 군인의 긍지를 사수하려 했던 참된 영웅입니다. 이수민은 장관의 공식 명예회복 조치를 통해 10여 년간 본인을 짓눌러온 패전주범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아주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었다. 윤지한 중장의 혁신이 굳게 정착된 지 반년 만에 제3군단은 완벽하게 거듭났다. 식당은 밥맛이 무척 좋기로 소문나 장병들의 흡족함이 극도에 달했고, 매서운 실전형 훈련은 부대의 전투 역량을 단숨에 최고치로 견인했다. 어느 날 이수민은 군수지원 연대장실을 찾아 신임 한도윤 대령을 마주했다. 한 대령은 과거 송태건의 낡은 집기를 전부 내다 버렸고, 식자재 조달 업체 직원과 만나는 일체 과정을 감시 카메라로 꼼꼼히 기록하는 등 철저히 깨끗한 절차를 확립해두고 있었다. 사령관님,
마침내 저희 연대가 물자 보급이라는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은 밥을 병사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먹이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수민은 한대령의 어깨를 다독였다. 당신이 바로 이 군단 재건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제 보급은 단순한 짐이 아니다. 신뢰다. 사병들은 투명한 물자를 보며 군대를 믿고 마침내 나라를 굳게 믿게 될 것이다. 아침 일찍 군단 사령부 추모공원. 이수민은 2년 전 송태건 대령 비리로 인해 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위패를 조용히 참배했다. 그 옆에는 동해안 작전에서 전사한 옛 팀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새 추모비가 묵묵히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비석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나 끝내 볼을 타고 흐르진 않았다. 지금의 눈물은 비애가 아닌 온전한 경건함과 평온의 상징이었다. 대장으로서 너희를 구하지 못한 내 죗값은 평생 씻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제서야 너희의 빼앗긴 자긍심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어. 너희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가 부대를 완벽히 깨끗하게 갈아엎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맑게 갠 인재의 하늘을 잠잠히 올려다보았다. 마음을 휘젓던 맹렬한 증오와 원한은 증발하고 오직 무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평온함만 남았다. 비로소 지난 상처를 딛고 일어서 훨씬 단단해진 사령관으로 명예롭게 귀환한 셈이다. 긴 세월이 흐른 뒤 강도윤 참모장이 윤지안에게 담담히 물었다. 사령관님, 송대령이 함부로 머리를 만지며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즉시 신분을 밝히고 당장 처벌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수민은 창박 연병장을 묵묵히 응시하면서 답을 했다. 그 불쾌한 손길이 제 머리칼을 건드렸을 때 저는 단순히 개인의 수치심만을 느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부대 장병들의 식량을 뺏고 귀중한 목숨마저 위협해온 지극히 타락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묻은 더러운 기름때야말로 부대 전체에 썩어빠진 현실을 보여준다고 여겼죠. 이수민은 말을 계속 이었다. 당장 신분을 밝혔다면 그는 단순 실수라며 빠져나갔을 테죠. 그래서 나는 그가 철저히 경계를 풀고 제일 밑바닥에서 자신의 끔찍한 민낯을 드러내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야 그가 부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모두가 똑똑히 볼 테니까요. 놈의 오만함은 제게 사적인 복수 대신 올바른 심판을 내릴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죠. 강도윤 참모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윤지안의 행보는 단순 안갚음이 아닌 썩은 뿌리를 도려내려는 철저한 계획이었다. 윤지안 중장은 취임 1주년 연설에서 깊은 뜻을 전했다. 장병 여러분,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무렵 저는 우리 부대의 현실에 커다란 실망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 각자에게서 진실과 헌신이라는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이 거대한 비리를 완전히 꺾어버린 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별은 제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 계급장은 병사들 각자의 땀과 희생, 나에 대한 믿음의 징표입니다. 지휘관의 가장 거대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부하들이 보내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10년 전 전우를 잃고 복수의 눈먼 사냥개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여러분 곁에 섰습니다. 이번 치열한 사투로 제가 얻게 된 소중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타락한 체제를 바꾸는 힘은 제일 밑바닥에서 싹 트는 올곧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굳건한 진심을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기념사가 끝나자 연병장 곳곳은 웅장한 환호성으로 덮였다. 이 함성은 권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긍지와 굳은 믿음을 찾아준 지휘관을 향한 순수한 예우였다. 윤 중장은 사령관의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했다. 과격했던 취임 초기와는 다르게 그녀는 훌륭한 장군보다 숭고하고 따뜻한 신뢰의 리더십을 뿌리내리게 만들며 이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덮었다. 장군의 빛나는 훈장은 전방 하늘 아래 조국 군대 혁신의 불씨이자 참된 공의의 표상으로서 영원토록 반짝일 테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썩은 권력은 늘 침묵하는 자들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한 사람의 냉정한 용기는 그 거대한 어둠조차 뿌리째 흔들어 놓는다. 무너진 조직을 살리는 힘은 화려한 말도 높은 계급도 아닌 가장 먼저 진실을 마주하는 책임감이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탐욕의 손이 아니라 희생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올곧은 신념이다.